네, 안녕하세요. 이승보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고, 리서치 인터레스트로 제가 의료정보학교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료정보학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신호처리입니다. 그 박사과정 때 뇌공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그 뇌공학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이런 것들 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EEG 신호를 볼 일이 많았고, EEG 신호 그리고 좀 유사한 EMG, ECG 이런 쪽으로 점점 넘어가면서 생체 신호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강의나 발표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는 게, 왜 생체 신호를 하는가? 생체 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의료에 몸담고 계신 분야에 많은 분들이 생체 신호를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도 메디컬 이미지 아날리시스라는 저널이 있는데, 이 저널이 보통 의료 인공지능 거의 100% 가깝게 의료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논문의 주제는 메디컬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가. 임팩트 팩터도 굉장히 높고 유명한 저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인공지능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저널들을 보면 카디오바스쿨러 이미징, 라디올로지 이렇게 다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연구 저널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또 찾아봤는데, 역시나 의료인공지능은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나 처음으로 살펴봤더니, 한 의료 AI 영상에 관련된 연구가 연간 3,000편 이상 발표가 되고 있다는 레퍼런스가 있었고, 딥러닝 활용해서 진단 보조나 영상 분할, 어떤 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나 세그멘테이션하고 종양 탐지 같은 아주 할 게 많고, 또 기술이 되게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부위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획기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의료 영상 연구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사실 LLM이 나오기 전에, 보통 제가 말씀해준 LLM 나오기 전에 챗GPT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많이 하고 다녔던 얘기가, 다들 의료 영상 연구 많이들 하시지만 그 다음은 생체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사실 자연어가 나오면서 LLM의 시대가 지금 좀 다가온 게 아닌가, 또 생체 신호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연구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연구를 또 찾아봤더니, 작년에 나온 의료 AI의 자연어 관련된 연구가 한 3,000건이 또 이제 거의 의료 영상급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또 레퍼런스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체 신호 AI는 많이들 연구하고 있나 한번 보니까 매년 옛날부터 계속 연구는 되고 있는데 한 1,000건 정도가, 그렇게 또 임팩트 팩터가 높지 않은 2점대 저널, 1점대 저널에서 한 1,000건 정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생체 신호를 계속 밀고 있냐, 생체 신호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이 의료 영상, 딱 눈으로 보고 지금 이제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 볼 수가 있죠. 보통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 보면은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챗GPT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말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태생부터 인간의 지능을 따라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컴퓨터 비전이든 자연어든 인간을 넘어서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인간 수준에서 좀 머물러야 되지. 사실 챗GPT가 굉장히 똑똑해서 저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과정에서 생체 신호를 보면, 우리가 그 중환자실에 붙어 있는 생체 신호 모니터, 수술 중에 측정되는 생체 신호 모니터를 24시간 내내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보고 있기만 하면 조금 더 환자에게 도움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걸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실 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이어도 사람보다 조금 못한 녀석이라도 그 생체 신호를 계속 지켜볼 수 있으니까, 특정한 이벤트를 지금 적시에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생체 신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각광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생체 신호, 그 또 생체 신호가 잘 각광을 못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호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신호들마다 어떤 걸 알아야 이 연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첫 번째 내용으로 생체 신호 종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체 신호를 일단 어떻게 이제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전기적 신호가 있겠죠. 심장에서 찍으면 심전도, 뇌를 찍으면 뇌파, 뇌전도, 근육을 찍으면 근전도, 이렇게 전기 신호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전기 신호들은 아무래도 전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가 많고 이제 생긴 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는 신호, 압력 신호 있죠. 혈압, 인베이시브 BP도 있고, 커프로 재는 노인베이시브 BP도 있고, 그다음에 두개골 안에 핀 꽂아가지고 재는 두개 내압,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도 있고, 안압도 재고요. 그다음에 광학 신호로 이제 빛 쏴서 볼 수 있는 맥파, PPG 신호 있고, 그다음에 근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해서 산소 포화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심장 주기성 신호가 있습니다. 심전도, 혈압, 두개내압, 맥파 이런 신호들은 심장의 주기에 따라서 펄스 온셋이 있고 시스톨릭 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주기를 띄고 0.8초 정도의 간격으로 비슷한 신호가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심장 주기성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뇌전도, 근전도 이런 신호들은 요 밑에 있는 게 근전도고 오른쪽에 뇌전도, 많이들 보시는 신호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심장의 주기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주기가 좀 있어 보이지만 이건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근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주기가 좀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심장의 주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신호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주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심전도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를 조금 살펴보면, 심전도는 정기적 신호이고 심장 주기성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심전도 분석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심전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죠. 하나는 일반적인 표준 심전도 검사라고 해서 딱 누워가지고 채널도 다 붙일 거 다 붙여가지고 한 10초 정도 아티팩트와 좀 무관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표준 심전도 검사가 있고요. 이런 표준 심전도 검사는 아주 깨끗한 신호라고 보통 보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 패턴을 탐지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재는 것들은 다 컨티뉴어스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운동부하 심전도를 포함해서 홀터, 그다음 수술 중에 찍는 심전도, 응급실에서 찍는 심전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고 연속적으로 좀 긴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의 심장 반응을 볼 수 있고 복잡하고 아주 크기가 큰 데이터.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특히 운동부와 이런 것들은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의 중요한 부분을 찾기가 훨씬 어려운 신호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탐지 같은 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주 대표적인 심전도 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연구인 표준 심전도를 활용해서 부정맥을 분류하는 연구를 가지고, 이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를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를 부정맥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살펴보면, 일단 이 부정맥 종류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부정맥인지를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ECG 당연히 수집해야 되고, 그 ECG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펄스가 어떤 부정맥, VPB 있다, 어떤 부정맥이 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라벨링을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 부정맥 종류 분류하는 많은 연구들이 라벨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RPIC 보통 찍죠. RPIC 찍은 거에서 주변 신호를 보고 요 RPIC은 어떤 부정맥에 해당하는지를 라벨링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어노테이션 툴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번으로는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사실 표준 심전도 검사에서는 그러니까 아티팩트에 조금 이제 프리하다고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신호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필터링을 옵셔널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전기 관련된 신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에 이제 짜글짜글한 부분이 많고 막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도 보이는 이런 신호들이 깨끗하게 좀 변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찾기 위해서 필터링, 노이즈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밴드 패스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로우 패스 필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이 프리퀀시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프리퀀시가 낮은 아주 저주파 영역만 넘기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 프리퀀시 비트로만 신호를 남기겠다라는 게 로우 패스 필터고, 하이 패스는 반대로 어떤 특정 프리퀀시보다 뭐 낮은 주파수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심장 주기랑 연관이 있으면 심장 주기에 맞는 뭐 1.25Hz 주변만 보고 나머지 위아래를 다 없애겠다 라고 하면 밴드 패스 필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랑 하이를 합치면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그런 프리퀀시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도 사실 이렇게 짜글짜글한 신호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신호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렇게 짜글짜글한 게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는 걸 적용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윈도우를 잡고 이 신호의 중간을 이제 찍어서 신호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 빨간 선을 다시 만들어내는 필터가 무빙 에버리지 필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새로운 시그널을 가지고 시그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EEG 같은 신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EEG 같은 신호는 커먼 에버리지, 그러니까 카 필터라고 부르는 이 필터와 펄 필터라고 부르는 이 필터 두 가지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심전도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지만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카 필터는 좀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프리퀀시를 가진 뭐 이제 필터를 이것도 적용해봤다, 여러 가지 적용해봐서 결국에 나오는 게 얼마나 깨끗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칼 필터고요. 이제 펄 필터는 파이나이트가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좀 디지털 신호에 적합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특정한 주파수 영역대의 필터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깨끗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데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카 필터는 아날로그 신호, 펄 필터는 디지털 신호에 활용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많이 또 보는 심장 주기성 신호들은 펄 필터가 좀 적용이 잘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어노테이션을 했으면 우리가 AI 모델에 분석하기 위한 신호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고 특징을 추출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특징의 개념이 뭐냐면, 특징이라는 것은 뭐 AI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아주 작은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호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할지도 보면 이제 논문마다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얼만큼 봐야 이게 이제 부정맥인지를 알 수 있을지가 좀 다르긴 한데, RP글 기준으로 뭐 앞에 몇 초씩 자를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넓게도 해봤다가 좁게도 해봤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다르게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세그멘티드 된 데이터를 이제 인풋으로 넣는데 이걸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넣으면 원 디멘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디멘전 데이터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리퀀시의 정보도 같이 보고 싶다. 이 원디멘션 데이터는 이제 여기 밑에가 시간축이고 여기가 이제 앰플리튜드, 뭐 정기적 신호의 값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프리퀀시의 이제 정보, 어떤 이제 헤르츠의 구간에서의 파워가 더 강한지 뭐 어떤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뭐 FFT를 이용해서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만들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용해서 시간 영역의 데이터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함께 2차원으로 볼 수 있는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인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낸 인풋 데이터를 AI 학습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제가 뭐 처음 딥러닝 AI 학습 모델을 만들 때는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쉽게 이 AI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아리스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AI 코드를 짰으면 좋겠다. 케라스로 좀 쉽게 짰으면 좋겠어는 케라스가 눈으로 보기에 이제 AI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사실 뭐 처음 이 챗GPT가 짜준, 저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설명도 잘해주고 코드도 예쁘게 이렇게 잘 짜줬어요. 두 개 정도의 크기로, 이 정도 크기로 잘 짜준 거를 사실 딱 돌렸는데 당연히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인풋의 크기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피처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했지만, 만들어준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이제 원 디멘션 컨볼루션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엑스플링도 하고 드롭아웃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뭐 한 5개 정도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의 형태를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인풋으로 잘 넣을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뭐 이거 하나만 만들어 볼 건 아니고 더 레이어를 늘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더 새로운 복잡한 모델, 레센시라든지 이런 좀 알려져 있는 모델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능 평가는 어떤 모델, 어떤 이제 클래스를 몇 퍼센트 정도의 정확도로 맞췄는지 프리시즌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이런 거 볼 수 있고, 우리 익숙한 거 액큐러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PPV, MPV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걸로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미 2020년도에 나온 모델도 액큐러시가 98%죠. 이제 부정맥 분류는 굉장히 성능이 높은 채로 더 이상 논문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2023년도에도 수백 편이 나왔고 2024년도에도 이미 또 수백 편이 나오고 있는,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인데, 그런 연구를 위해서 노벨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이번에 서미션 하고 있는 페이퍼를 한번 가지고 와서 어떤 노벨티를 좀 추가를 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일단 아리스미아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데이터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시그널은 노멀 시그널일 거고, 아주 일부가 특정한 뭐 LBBB, RBBB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거긴 한데, 이 데이터 안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노멀이고 99% 노멀이고 뭐 1% 안에서 LBBB, RBB, APC, PVC 이런 것들이 막 다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CNN 모델을 잘 만들어서, AI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학습시켰을 때 이미 액큐러시는 99%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모델에 대해서도 뭐 한 70%, 80%, 90% 이런 성능들이 나옵니다. 근데 노말을 잘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임밸런스가 원래 심하면 이제 AI 학습 모델을 잘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좀 인트로덕션에서 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AI 기술들이 새로 개발된 것들 중에 뭐 지스트넷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데이터 임밸런스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데이터 임밸런스가 좀 이제 많이 심한 경우에도 학습 모델 자체에서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활용했던 지스트넷이라는 이 모델은 샘플이 많은 노멀이라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고,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학습을 했던 스페이스를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한 녀석한테 가지고 와서, 데이터가 부족한 애들도 노멀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데이터 군집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좀 부족하더라도 각각의 군집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하는 이제 모델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좀 해보니까 노멀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액큐러시는 이미 나와 있는 논문 99.9%보다 안 돼요. 한 99.7%, 99.5% 정도로 내려갑니다. 전체 성능은 떨어졌는데 특수한, 잘 안 나타나는 LBBB, RBB의 성능이 훨씬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노벨티를 한번 찾아봤고, 이런 연구들뿐만 아니라 뭐 캠을 찍어서 어떤 AI, 신호의 어떤 부분을 봐야 LBB, RBB를 더 잘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노벨티로 많이 나와서 여전히 표준 심전도의 부정맥을 분류하는 연구는 뭐 매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골 연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뇌전도인데, 사실 뇌전도는 제가 이제 제일 연구를 많이 했던 신호라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별로 이제 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쉽고 간단한 연구 하나만 딱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뇌전도 자체는 뭐 임상에서는 간질 및 발작 장애를 진단하는 데 활용이 많이 되죠. 언제 이제 에필lep시의 시저가 발생할지를 예측한다거나 시저가 발생한 환자들이 약을 잘 먹으면 시저가 이제 해소가 될지, 아니면 수술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하고도 해결이 잘 안 될지 이런 걸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수면장애 PSG 검사했을 때 나오는 EEG로 수면의 단계 예측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요 위에 두 개는 뭐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제가 했던 BCI는 인지 기능은 뭐 그 생각만으로 기계 제어를 좀 해서 상지가 마비된 환자라든지 뭐 하지가 마비된 환자라든지 특정 부위가 마비된 환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로봇 팔을 이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엑소스켈레톤 뭐 옷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에는 그 상지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사실 하진 못했고, 상지가 마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팔을 컨트롤하는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스, 주먹을 쥐는 상상, 손을 펴는 상상, 뭐 외전하는 상상, 내전하는 상상, 이런 상상을 이제 각각의 이제 일반인들에게 계속 시켰고, 똑같은 상상을 계속 하도록 시켰고, 그때 모은 데이터를 뭐 머신러닝으로 잘 학습을 해서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추고, 그 맞춘 걸로 이제 로봇을 컨트롤 시켜서, 원래 이제 동작이 이렇게 4개 들어간 이유는 로봇팔을 잘 이제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상지 마비된 환자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좀 고려를 해서 숟가락을 쥐고 이제 숟가락을 밑으로 퍼서 다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4개를 만들었는데, 과제는 지금 끝났는데 저는 이제 과제 말년차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져서 이제 식사를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확인을 못했지만, 아무튼 초기 연구로 이렇게 4가지 클래스를 구별하는 연구를 한번 해봤었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점을 얘기를 드리면, 원래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많은 모터 이미지를 동작을 상상하는 연구는 서로 다른 동작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위의 동작을 구별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은지 왼손을 움직이고 싶은지 발을 움직이고 싶은지 뭐 혀를 움직이고 싶은지, 서로 다른 부위를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존의 이제 BCI 연구에서 특징으로 많이 뽑아서 쓰던 것이 스페이셜 패턴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됐는지를 가지고,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왼쪽 뇌가 활성화가 되고, 뭐 왼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오른쪽 뇌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논문이 나올 시점에 이제 이 데이터는 보면 다 같은 손의 같은 부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을 서로 다르게 할지를 이제 학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잘 된다는 스페이셜 패턴을 활용하는 많은 피처들이 성능이 잘 안 나왔어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원래부터 이제 스페이셜한 패턴으로는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해결하기 위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바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 천천히 액티베이션이 없어지는데, 스프레드는 액티베이션 자체가 천천히 활성화가 됩니다. 초반에는 느리다가 뒤에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 좀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 내전을 더 빨리 상상하게 되고 외전을 좀 더 천천히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이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다가 내려가는 게 그래스, 제일 느린 게가 스프레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게 스피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사람의 습관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요 4개를 구별하는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 그때 이제 활용했던 게 타임 도메인 파라미터, 뭐 요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제가 코드를 잘 만들어 놓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구해봤는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뭐냐면 파킨슨 디지즈 환자와 정상이 비교할 수 있는 헬스 컨트롤의 뇌파를 찍어 놓은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픈된 데이터에다가 이전에 BCI에서 이제 특징을 뽑고 머신러닝을 분석했던 그 태스크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봤더니 분류가 바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90% 정도 정확도로
파킨슨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AI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로 바로 논문을 냈고, 그 넥스트 페이퍼로 바로 준비하고 지금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모델 가지고 이제 치매 진단까지도 같이 해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파킨슨을 진단하는 페이퍼는 이미 퍼블리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순서를 간단히 좀 또 정리를 한번 해와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EEG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의 EEG 데이터 수집을 했고, 이건 오픈넷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한 54명 플러스 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한 28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특징은 요르트 파라미터라는 액티비티 모빌리티 컴플렉시티, 그래서 어떤 시간대역에서 액티베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언제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피처들을 뽑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피처만 뽑았을 때 헬스 컨트롤과 파킨슨 디지즈 환자가 그 특징 자체가 얼만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다음에 AI 학습 모델 기본적으로 GBDT란 머신러닝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피처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XGB 부스트나 라이트 GBM, 캡부스트, 딥러닝 모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바꿨어요. 이 시간을 바꾼다는 게 뇌파라는 건 찍으면 뭐 몇 분을 찍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짧은 데이터가 70몇 초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10초만 머신러닝에 넣어도 잘 되는지, 20초 넣어야 잘 되는지, 30초 넣어야 잘 되는지 이걸 쭉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초, 20초 잘라서 넣은 거, 30초씩 잘라서 넣은 거, 좀 70초씩 잘라서 넣은 거예요. 70초 정도 보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한번 살펴본 거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조금 재밌었던 게 한 4에서 6Hz 정도 구간만 잘라서 딱 이제 그 머신러닝에 넣어보니까 성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다른 주파수 영역들은 성능이 잘 안 나왔는데 4에서 6Hz 잘라서 넣은 것이 성능이 좋았던 것 이유는 디스커션을 좀 쓰려다가 이제 쥐어짜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원래 파킨슨 진단에 EEG를 쓰진 않기 때문에 이게 왜 파킨슨에 연관이 있을지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레퍼런스들은 헤로인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환자들이 이 4에서 6Hz 구간의 뇌파가 정상인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몇 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도파민과 연결이 되니까 파킨슨 환자에서는 이 중독 환자들과는 반대 경향으로 이런 변화,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와 비교도 하는 6번째 순서로 제가 만든 모델이 기존에 나와 있던 EEG 가지고 파킨슨 진단을 해보려는 시도들과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 관련된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또 많이 보는 데이터죠. 혈압입니다. 혈압은 압력 신호이고 심장 주기성 신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압력 신호 그리고 심장 주기성 신호를 띠는 혈압이 가장 분석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필터링도 좀 적게 들어가고. 보통 비침습적이거나 침습적이거나, 비침습적인 거는 이제 뭐 포인트가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연속적이지 않은 신호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침습적인 건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스톨릭도 잘 보이고 펄스 온셋도 잘 보이고 웨이폼이 잘 보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비침습 혈압 활용 연구라고 제가 이렇게 논문을 가지고 왔지만, 이 논문은 사실 뭐 비침습 혈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세트가 됐고 좀 재밌는 연구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그 연구의 주제는 수술 중에 생체 신호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AI로 분석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옵젝티브 보면 수술 중 비침습 생체 신호, 그러니까 논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를 포함해서 PPG, 맥파 신호를 같이 이용을 해서 10분 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할지, 20분 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할지, 30분 후에 발생할지를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인풋으로 PPG도 들어갔고, 헤마토크리, 논인베이시브 BP 이런 것들 쭉 들어갔고, 프리오퍼레이티브 베리어블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 수집해서 특징 추출하는데 PPG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징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PPG 자체도 보지만 한 번 미분한 VPG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두 번 미분한 APG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해서 이 특징점들 뽑아가지고 그 특징점들을 입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rea Under the Waveform이라고 해서 이 면적 같은 것도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NIBP 같은 경우에는 SBP, DBP, MBP 정도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 학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 만들 때는 이제 순차적인 이제 이벤트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제 히스토리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RNN 계열의 모델로 만들었고 언제 갑자기 한 10분 후에 매시브 트랜스피어가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컨비네이션 쓰면 좋을지 컨비네이션들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SBP, DBP, 하트 레이트, 에어리어, 언더 더 웨이폼 이런 것들 어떤 거 넣으면 제일 성능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고 쭉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을 때 10분 후 예측은 AUC 0.96, 그다음 15분 예측, 20분 예측, 30분 예측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 제시로 하나를 더 본 게 이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선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만든 AI 모델이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곧 발생할 것 같아요 라고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실시간으로 띄우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지점이 실제로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그 프로버빌리티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스트레스를 지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요쯤에 이제 발생하겠구나 예측을 하긴 하겠지만 프로버빌리티가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이쯤에서 이제 정말 대량 출혈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비침수 연구를 하나 해봤고 다음 침습 혈압은 이제 에어리어 웨이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같이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MPJ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제 임팩트 팩터 10점이 좀 넘는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연속 측정된 혈압 신호를 예측하는 연구였어요. 뭘로 예측했냐? 논인베이시브 BP 가지고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논인베이시브 BP를 쭉쭉 다 이제 라벨링 한 다음에 얘를 피처 인지니어링을 하고 피처를 뽑는 거죠. 피처를 잘 뽑아서 딥러닝에 넣고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피직스를 활용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더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인베이시브 BP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고 저도 비슷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살펴보고 제일 처음으로 봤던 것이 어떤 데이터 썼을까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셋 오픈된 걸 3가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저도 데이터를 좀 다운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는데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요 6Hz 컷오프로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펍피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장 주기성 신호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펍피터 들어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톨릭 픽과 펄스 온셋을 잡아서 하나의 펄스씩 잘라서 데이터를 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학습 모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원디멘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쓸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다 띄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로스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노벨티인데 여기는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피직 베이스드 로스 펑션. 네, 그래서 이제 성능 평가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BP 그리고 이제 이 PIN이라는 게 propose method인데 propose에서 얘기하는 BP를 보여주고 그 다음 CNN B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이제 AI 다른 AI 비교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못하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얼마나 true SBP를 잘 찍어내는지 보는 이런 이제 비교들 있었습니다. 성능 평가는 역시 이런 것들은 리그레션 테스트가 얼마나 이제 BP의 값을 유사하게 맞췄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RMSE나 이런 것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연구라서 저도 이 코드 받아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생체 신호들은 보면 이제 ICP, PPG, EMG 여기에서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릴 것 같아서 조금씩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 4가지는 다 제가 연구를 한 번씩 해봤던 거라서 조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BP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만들어진 심장주기성 압력신호예요. 근데 두개내압 같은 경우에는 압력신호고 심장주기성 신호도 맞지만 이게 심장에서 가서 뇌에
를 거쳐서 약간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좀 낮고, 그다음 두개골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인종에게서 나온 신호인가에 따라서 환자 베리어빌리티가 좀 심합니다. 그런 특성이 BP와는 다르게 있고요. 그다음에 맥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BP랑 비슷하게 생겨 보이기는 하는데, 앰플리튜드 값 자체가 빛으로 이제 한 혈류 속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프레셔를 알 수가 없고, 값의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전도는 거의 이제 전기 신호의 심장 비주기성 신호이기 때문에 EEG랑 좀 유사하지만 사실 EEG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고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다 보니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되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접해성 분광법은 광학 신호의 심장 비주기성 신호, 또 이제 뭐 보통 이마에 패치를 붙여서 뇌의 혈류 속도, 혈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신호인데, 이제 다른 신호들과 다르게 이제 프리퀀시, 샘플링 프리퀀시가 낮고 혈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시간성이 떨어지는 신호라서 분석이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체 신호들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자체는 신호마다 너무 이제 다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연구가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정리해보면 심전도, 표준 심전도 부정맥 분류 연구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내전도로는 내전도 기반 질병 분류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침습적 혈압과 맥파까지 같이 활용한 수술 중 대량 출혈 예측 이런 연구 있었고, 심습적 혈압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태영 교수님 굉장히 탑다운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바텀업으로 어떤 걸 쌓아나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